2021년 2월 대한민국의 기술로 완성한 한국형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그 이름은 누리호. (2013년 1월 30일에 쏘아올린 나로호의 뒤를 이어 더욱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KSLV-2 누리호가 우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죠. 누리는 아시는 대로 세상의 옛말로 우리가 이제 이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까지 우리의 영역을 확장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나로호에서 누리호로 이어지기까지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은 과연 어떤 숙제들을 풀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누리호의 등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이제 우주 쪽 진출을 위한 많은 이제 제반 조건들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주로 가는 길. 그 여정 속에 깃든 대한민국의 빛나는 과학기술과 연구진의 땀방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올랐습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5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발사체의 증거. 75톤급 액체 엔진이 장착된 시험 발사체는 2021년 발사될 본 발사체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하는 1단형 발사체입니다. 10, 9,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요. 6, 5, 4, 엔진 점화, 발사. 시험 발사체가 발사되었습니다. 하늘로 솟구치는 시험 발사체. 무게 52.1톤, 총 길이 25.8m의 시험 발사체는 발사 5분 19초 후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 제주도 남동쪽 공해상에 무사히 떨어졌습니다. 엔진 정지 확인. 시험 발사체의 목적인 75톤급 엔진의 성능이 검증된 것이죠. 이것의 목적은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저희가 계획된 대로 엔진의 연소가 이루어지고 그 궤도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진입이 되고 그런 실제 발사 전에 발사 전 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공한다면은 이제 한국형 엔진 4개짜리를 진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력이 집약된 누리호란 과연 무엇일까요? 누리호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호는 한국형 발사체의 약자인 KSLV-2의 이름입니다. 2021년 발사를 앞두고 있는 누리호는 1.5톤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쏘아올릴 수 있는 3단 우주 로켓입니다. KSLV-1인 나로호와 비교하면 누리호의 무게는 나로호보다 약 1.5배 무거운 200톤이며 총 길이 47.2m, 나로호보다 14m 정도 더 깁니다.
크기와 길이 면에서 나로호보다 체구가 좋은 누리호는 3단 직렬형 로켓입니다. 즉 각각 엔진이 탑재된 독립적인 소형 로켓 세대가 하나로 연결된 구조인데요. 이러한 당 구조는 우주 발사체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속도 관리에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나로호는 2단형 발사체였죠. 1단에는 170톤급 액체 엔진과 연료 탱크가, 2단에는 7톤급 고체 엔진과 연료, 그리고 위성 등이 탑재됐는데요. 나로호의 경우 상단부인 2단은 우리의 기술로 설계됐지만 하단부인 1단 설계에는 러시아의 기술력이 동원됐습니다. 이 점이 나로호가 독자적인 우리의 기술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한계로 남아있죠. 하지만 누리호는 다릅니다. 1단의 75톤급 액체 엔진 4기, 2단의 75톤급 액체 엔진 1기, 그리고 3단의 7톤급 액체 엔진 1기까지 모두 대한민국의 기술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우주 강국의 조건 중 하나인 발사체 기술 확보가 한치의 의혹 없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는 잘 아시다시피 그 1.5톤의 인공위성을 그 700km 고도에 올릴 수 있는, 저궤도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그런 발사체인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뭐 그 유럽,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인도, 중국, 일본 이 정도가 자기들 로켓으로 이제 발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러한 그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 이제 저희들이 끼는 거죠. 누리호 1단의 핵심은 단연 75톤급 액체 엔진입니다. 액체 엔진은 말 그대로 액체 추진자를 사용하는 로켓의 엔진을 말하는데요. 1단에 들어가는 엔진 75톤급 엔진. 누리호의 추진자는 연료인 캐로신과 산화제인 액체 산소를 사용합니다. 엔진 점화가 시작되면 제어가 어려운 고체 엔진과는 달리 액체 엔진은 정밀한 조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액체 엔진의 또 다른 장점은 비추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비추력이란 1kg의 연료로 얻을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이는 발사체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단위로 자동차의 연비와 같은 의미입니다. 비추력이 높을수록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증가하는 것이죠. 특히 섭씨 3,500도의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연소 반응은 발사체의 힘인 추력 증가로 이어지며, 이처럼 지면에서 도약하는 힘의 세기는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연결됩니다. 누리호의 추진체인 캐로신과 액체산소의 비추력은 약 290초. 이는 고체 로켓의 비추력보다 월등하며 다른 액체 연료보다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캐로신은 연료 탱크의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하며 효율이 높은 액체 엔진은 현재 발사체와 우주 탐사선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장점만큼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실제 한국형 발사체 75톤에는 그 720개 분사기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연소기 안에. 근데 그게 지금 720개가 들어가는데 그 분사기 하나당 한 0.1톤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부터 그런 분사기 조그만 하나의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뭐 19개 모은 2톤급, 그 다음에 그거를 한 300개 모은 30톤급, 그 다음에 그거를 720개 모은 75톤까지 긴 오랜 시간 동안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16년 동안 제가 쭉 개발해 왔기 때문에 75톤 엔진을 개발했다고 생각하고요. 누리호의 일단은 4개의 엔진을 클러스터링해 300톤급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클러스터링이란 여러 대의 엔진을 묶어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시키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낮은 추력의 엔진을 합쳐 대형 엔진과 같은 힘을 낼 수 있는 클러스터링 기술은 정교한 추력 제어가 필수적이죠. 나로호를 개발할 때는 이러한 1단 액체 엔진 설계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형 발사체의 액체 엔진 자력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로 우주센터 안쪽엔 한국형 발사체의 엔진을 테스트하는 엔진 지상 연소 시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5톤급) 엔진이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연구진은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 완성을 위해 이곳에서 90번이 넘는 지상 연소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지형에 맞는 시험대를 설계, 제작하고 약 7,300초의 엔진 시험 시간을 누적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불과 5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우주 분야에선 자국의 기술 노출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데요. 우리 연구진들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인 엔진을 개발하고 맞춤형 시험 설비까지 구축해낸 것입니다. 그동안 초기에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어? 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액체로켓 엔진은 사실 독일의 VTU 로켓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가 발전시켜서 나머지 나라든 유럽이든 아니면 뭐 중국이든 이렇게 많이 발전한 나라인데 저희가 그거 물론 자료들은 인터넷 자료들은 모을 수 있지만 핵심 기술은 못 받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 스스로가 그 기간 동안 그 액체로켓 엔진을 만들었다는 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했다는 거는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의 구조는 연료와 산화제가 각각 담긴 추진제 탱크 외에도 추진제를 고압의 환경에서 연소실로 이동시키는 각종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소의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선 높은 압력으로 추진제를 연소실로 보내야 하는데요.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터보 펌프입니다. 초당 255kg의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터보 펌프의 축 회전 속도는 최대 3만 rpm. 추진제 탱크 두께와 무게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연소의 폭발력만을 높이기 위한 특수 기술이 75톤급 액체 엔진 속에 설계된 것이죠. 인공위성 발사체 엔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터보 펌프인데요. 이 터보 펌프는 사람으로 보면은 심장과 가까운 것입니다. 연료와 공기를 흡입해서 그다음에 불로 태워서 그 출력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건데 사람으로 봤을 때 심장이지만 기계적으로 우리 인공위성 발사체 엔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품에 해당됩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의 지상 연소 시험은 파이로 시동기 장착으로 시작됩니다.
엔진에 첫 숨을 불어넣는 과정. 파이로 시동기를 통해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는 터보 펌프를 작동시킬 겁니다. 구성 전후로 이상 하나 없죠? 네, 이상 없습니다. 엔진의 부품마다 부착된 센서들은 연소 시 모든 상황들을 제어 계측실로 실시간 전달하는데요. 우주로 향하는 하나의 엔진을 중심으로 각종 공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 연구진의 노하우가 이만큼이나 집약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누리호의 저력은 이 땅에서 연소 시험이 이루어진 횟수와 시간만큼 이미 차곡차곡 쌓이고 있던 것이죠. 외나로도를 뒤흔드는 75톤급 엔진의 폭발력. 누리호의 일단에 이러한 75톤급 엔진 4기가 탑재될 거라니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엔진 지상연소 시험을 마친 엔진과 그 주변에서 조금 전 일어난 거대 연소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염을 내뿜는 연소기의 최대 온도는 섭씨 3,500도. 하지만 산화제인 액체 산소의 온도는 영하 180도입니다. 극저온에서 초고온을 오가는 극한의 환경. 게다가 작은 균열만으로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넘어 로켓 엔진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확보한 건 우리 연구진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실제 발사라는 거는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외국 해외 선진국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발사를 했지만 발사 성공률이 뭐 98%, 97% 그렇게 많이 발사해도, 또 하나는 요즘에 그렇게 많이 발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100번 발사해서 성공한 발사체도 어느 날 발사하다 보면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주로 나가서 실제 그 발사 환경에서 작동한다는 거는 누구도 예측 못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험 발사체에는 누리호에 사용된 엔진과 동일한 75톤급 액체 엔진이 장착됐는데요. 본 발사에 앞서 이러한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실제 비행 실험을 통해 발사체의 비행 성능과 전자, 제어 등의 서브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발사체 개발은 독자적인 기술로 완성한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 기술들을 검증하고 누리호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이죠. 잘 아시는 그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X도 80톤짜리를 펠컨 9이라고 하는 이유가 9개를 이제 이 클러스터링 가지고 뭐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로켓 하나가 80톤짜리 9개. 그러니까 1단입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스텝을 밟아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75톤짜리 그 기본형 엔진이 제대로 이제 그 성능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4개를 한다든가 뭐 또 8개를 합쳐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크게도 할 수는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얼터너티브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력과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우리는 지금 누리호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총 3단으로 이루어진 누리호의 1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장착해 약 300톤의 추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발사체는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대기권 밖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부스터 역할을 한 후 일정 고도에서 분리되죠. 그렇다면 1단이 분리되고 남은 2단과 3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역할과 핵심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과 분리된 누리호의 2단은 3단 로켓을 던진 채 약 250km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2단 역시 1단과 마찬가지로 발사체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고도까지 올려놓는 일을 하는 것이죠. 누리호 2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장착됩니다. 그리고 각종 배관, 통신 제어 시스템을 비롯해 추진제 탱크 등이 모여 하나의 단을 이루는데요. 그중 몸체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추진제 탱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제 탱크는 엔진 연소에 필요한 연료와 산화제를 싣는 각각의 탱크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발사체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비행하기 위해 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탱크는 누리호의 성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발사체가 목표한 곳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연료와 산화제의 양은 줄일 수 없죠. 때문에 추진제의 무게를 뺀 나머지 구조물의 무게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요. 연구진은 최대 높이 10m, 직경 3.5m에 달하는 추진제 탱크를 소재와 성형 기술을 통해 경량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추진제 탱크의 대표적인 특징은 경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제 탱크는 기본적으로 발사 및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하중과 내부 압력을 버티면서도 매우 가볍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중량은 발사체 성능과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즉, 그 중량이 줄어들게 되면 더 무거운 위성을 발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강도가 좋으면서도 스틸에 비해 아주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또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기 위해선 탱크의 머리에 해당하는 돔과 몸통 부위인 실린더를 따로 제작해 연결해야 하는데요. 발사와 비행 시 받게 되는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야 합니다. 공존하기 쉽지 않은 두 조건을 만족하는 탱크를 만들기 위해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선정됐죠. 누리호의 추진제 탱크 돔은 최대 직경이 3.5m에 달하는 것에 비해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는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돔을 제작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스피닝 장비를 사용했는데요. 원형의 재료를 돔 모양의 장비에 밀착시키고 롤러의 궤적을 제어하며 원하는 두께와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재료를 성형합니다. 이 과정을 돔 스피닝이라고 하는데요. 크면서도 가볍고 얇으면서도 단단한 돔을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죠. 금속 재료의 영구 변형을 이용해서 단면이 대칭인 형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회전하는 치구에 원판 소재를 고정하고 롤러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공정을 스피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움 같은 경우는
두께가 12.7mm고 직경이 3m인 원판 소재를 알루미늄 원판 소재를 가지고 제작하게 됩니다. 돔을 제작할 때 어느 정도의 두께와 크기로 공정할지를 설정하고 설계값을 장비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스피닝이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선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공정 중 발생하는 열과 온도 변화로 인해 두께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건데요. 돔 스피닝은 이러한 각종 변수들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누리호 2단의 추진제 탱크 돔 개발을 위해 수많은 돔을 직접 제작해야 했습니다. 스피닝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원소재 두께보다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체크해야지만 소재 파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요구하는 원하는 두께가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피닝이 끝난 돔은 각종 부품과 결합된 돔 조합체로 만들기 위한 용접 과정을 거칩니다. 추진제 탱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용접은 공정 과정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과정인데요. 세계 5위권에 드는 우리의 용접 기술로도 추진제 탱크의 용접 공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주 용접의 경우 실린더와 실린더와 상하부돔 조합체를 가지고 최종 용접을 완성하는 작업인 만큼 결함을 없애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용접 중 한 번이라도 불량이 나면 전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돔 스피닝과 같이 앞서 진행한 모든 공정 과정을 또다시 시작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연구진은 불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테스트를 거쳐 원주 용접에 가장 적합한 플라즈마 용접을 적용하며 용접 공정 과정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직경에 비해 두께가 얇기 때문에 용접 중에 배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접 치구를 한번 제작을 하고 나서 목업 시편, 즉 테스트 시편, 제품과 같은 형상의 시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이 용접 중에 배형이 생겨서 다시 수정, 가공, 다시 용접 치구를 재제작해서 만들어서 지금 용접 공정을 하였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기공, 용접 후에 기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공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용접부는 아주 청결하게 여러 번 반복할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지금 본 공정을 완성하였습니다. 자력으로 만들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추진제 탱크. 2021년 발사될 누리호의 각 단에는 크기와 두께는 조금씩 다르지만 추진제를 제공하는 탱크들이 위치하게 될 텐데요. 연료인 캐로신과 산화제인 액체 산소를 실은 추진제 탱크들은 각 단이 목표 고도에 이르러 발사체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호의 마지막 단 3단은 발사체의 본 목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부에 탑재한 인공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인데요. 1, 2단과 다른 역할을 맡은 만큼 그 구성도 조금 다릅니다. 누리호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장착됩니다. 상단은 페어링이라 불리는 원뿔 모양의 보호 덮개로 덮인 탑재부가 있는데요. 탑재부엔 우주로 운송하는 물품이 들어갑니다. 탑재부에서 인공위성을 싣는다면 우주 발사체가 되고, 핵물질을 실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가 되죠. 즉, 탑재부에 어떤 물체를 싣느냐에 따라 발사체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탑재부가 있는 마지막 단은 발사체의 미션을 완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재부를 감싸고 있는 페어링은 3단의 핵심 부품입니다. 페어링은 탑재물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탑재물을 정해진 궤도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확한 타이밍과 고도에 맞춰 분리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으면 탑재물을 궤도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죠. 누리호의 경우 2단이 점화될 때 페어링이 분리되는데요. 이때 탑재부 안에 있던 위성이 노출되며 위성이 궤도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누리호에 탑재되는 위성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1.5톤급 실용 위성입니다. 실용 위성이란 실생활이나 산업에 사용되는 위성을 말하는데요. 기상위성, 통신위성, 항공위성 등이 모두 실용위성에 해당하죠. 우선 위성을 통해서 제공받는 정보가 날씨 예측이 있을 수 있고요. 해양의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을 해서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자원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우리가 또 얻을 수 있고요. 환경에 대한 상황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을 예방을 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위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재난재해 대응 또 다양한 공공 분야에 활용돼서 궁극적으로 더 편리한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게 될 겁니다. 누리호에 우리의 기술로 만든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건 약 30여 년 동안 쌓아온 위성 제작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9년 한국은 영국과 함께 제작한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며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위성 제작 기술을 습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죠. 1999년엔 독자 기술로 우리별 3호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위성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후 수준 높은 전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2010년엔 세계 최초로 해양 관측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 1호를 발사해 우리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6, 7위권의 인공위성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위성 기술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위성 설계 기술, 뭐 제작 기술, 조립 시험 기술, 뭐 운영 기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전체 4개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다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준 자체도 지금 거의 위성 선진국에 대해서 거의 근접하고 있고요. 특히 뭐 저궤도의 그 다목적 실용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된 위성의 성능 면에서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리안 1호는 해양 관측 임무를 맡음과 동시에 위성 통신, 기상 관측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 보는 영상들은 대부분 이 천리안 위성이 보내준 정보죠. 고도 약 36,000km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하게 움직이며 늘 지구의 한 방향을 넓게 관찰하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천리안 1호는 이제 곧 수명이 다해 천리안 2A호에 그 역할을 승계하게 됩니다. 천리안 2A호는 기상과 우주기상 관측 위성으로 천리안 1호보다 많은 것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외형을 살펴보면 폭 3m, 길이 2.3m, 높이 4.6m로 천리안 1호에 비해 크기가 커졌으며 무게도 3.5톤으로 1톤 더 무거워졌습니다.
성능 부분에선 관측 속도는 약 3배, 자료 전송 속도는 18배, 그리고 카메라 해상도는 4배 정도가 증가해 일기예보의 정확도와 기상이변 예측 능력이 한층 개선됩니다. 인공위성은 방사선, 극심한 온도 변화가 있는 우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과 더불어 신뢰도 높은 과거의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연구진은 설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까지 해외의 도움 없이 천리안 2호를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데요. 그렇게 천리안 2A호 개발을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만 꼬박 7년. 이제 모든 점검을 마친 천리안 2A호의 실제 비행 모델이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누리호의 발사 성공과 함께 상단에 탑재된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다면 우리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성 산업 또한 한층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발사를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거고 또 많아지면 막 두세 번, 뭐 많아지면 이제 계속 뭐 1년에도 몇 번씩 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소형 위성을 우리가 우리 그 뜻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이제 우주 쪽 그 진출을 위한 많은 이제 제반 조건들이 갖춰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단에서 3단까지 추진제를 저장하고 공급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탱크와 이를 조절하는 작은 밸브 하나하나가 엔진 연소에 관여하며 발사체를 움직이듯 누리호를 제작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들을 하나로 모아 우주로 올려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체 설계에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제작, 그리고 시험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발사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에 비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주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건 단순히 발사체를 만들어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개발 과정이 산업과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편의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게 우주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력과 과학기술을 같이 가진 나라들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 위신하고도 관련된 과학기술이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우주기술의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인 우주 왕복 기술까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간이 활동하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기술 또 우주 산업의 그 가치는 사실은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발사체를 비롯해 우주 개발 기술은 이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 각종 센서와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배, 처리하며 제어 콘솔을 통제하는 실시간 자동 제어 기술이 적용돼 있는데요. 이는 센서를 활용해 발사체의 발사를 통제하고 관제하는 발사체 기술로부터 이전된 것입니다.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아무리 성능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화질이 흐릿하거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화질을 높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보관하는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 연구가 병행되는데요. 이 우주 기술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상 진단 장치에 응용돼 있습니다. 다른 불편하신 데 없으시고요? 초음파 MRI와 같은 영상 진단 장치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왜곡 없는 고화질의 영상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는 풍력 발전에도 우주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풍력 발전기는 태풍, 폭우, 폭설과 같은 악천후를 버텨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면서도 바람에 의해 날개가 잘 회전할 수 있도록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우주 발사체 제작을 위해 개발된 소재는 풍력 발전기에 적용돼 효율적인 전기 생산을 가능케 합니다. 우주를 정복한다는 의미가 앞으로 사물 인터넷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에서 공간까지도 영역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구현해야 될 우리의 삶과 관련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우리 삶과 관련하면은 우리가 편리한 삶, 또 안전한 삶,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요즘 우리가 혁신성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주에 대한 정복입니다. 4초, 3초, 2초, 1초, 발사. 나로호 발사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해외의 힘을 빌려 완성한 나로호의 한계를 딛고 백지와 다름없었던 한국형 발사체의 설계도를 자력으로 채워 그 실체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더 먼 미지의 세계로 가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발사체를 제작하며 우주 강국과의 간극을 빠르게 좁히고 있는 것인데요. 우주라는 공간에 닿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주 개발의 결과물들이 곧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또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우주 산업이 미래의 산업이다. 그리고 평범한 보통의 국민들도 앞으로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정도로 보편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전체에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땅에서 저희의 발사체를 우리의 힘으로 발사하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숨은 이 기술 실력이 우리나라의 경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차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은 우주 선진국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 개발을 위해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누리호라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30년 우주 개발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할 누리호. 그 이름 속에 담긴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